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그 2학기 기말고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과서 기준으로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앞으로 교과서 페이지를 적고서 어떤 부분이다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TV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TV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교과서 파일을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교과서를 보면 지중해 세계 통일과 그리스도교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했던 게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도를 좀 더 많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기 화면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 세계 성립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지역을 한번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 이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셔야 되는데, 에게 문명은 커다란 범위로 봤었을 때 이렇게 커다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에게 문명 안에 이렇게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명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스파르타 이 위치를 잘 봐놓으시고 에게 문명의 범위를 봐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도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 다시 칠판으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먼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있었듯이 이 그리스 세계, 바로 유럽에서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먼저 에게 문명이 이렇게 있고, 그 에게 문명 안에 어떤 문명들이 같이 있냐면 바로 크레타 문명과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유럽의 어원이라고 하는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자가 제우스한테 붙잡혀가가지고 크레타 문명을 함께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트로이 전쟁이 있죠. 트로이 전쟁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게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떤 누군가의 침입을 받아서 싹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교과서를 한번 보면, 교과서를 보면 여기 보면 도리아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어서 도리아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싹 다 사라지는 암흑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 암흑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이 시간이 기원전 1200년경에서 기원전 8세기로 점프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썼던 용어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사고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기가 살짝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폴리스의 성립. 폴리스가 성립하던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바로 이제부터 우리 역사에서는 폴리스를 바로 도시 국가라고 합시다. 도시 국가. 도시 국가라는 단어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폴리스 같은 경우에 이 폴리스가 꼭 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폴리스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보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든 번역을 해보면 이게 바로 중심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아크로폴리스는 뭐 도시 중심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군사와 종교의 거점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높은 곳이기도 했으면서 신전이기도 합니다. 신전이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폴리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를 가진 폴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를 가진 폴리스가 막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끼리 여러 폴리스들이 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서로 우호적으로 지냈을까요? 아니면 서로 적대적으로 지냈을까요? 때때로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어떤 때는 적대적으로 지낼 때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교과서 맨 밑에 문단입니다. 맨 밑에 문단. 교과서 보신 친구들은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문단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많은 폴리스들은 독립되어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올림피아 제전이죠.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이 친구들끼리 바로 결국에 동족의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은 요 올림피아 제전이 지금의 뭘로 바뀝니까? 바로 올림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삼국이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이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넓은 부분에다가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어서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재생을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이 같은 경우에 여러 폴리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테네와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다른 폴리스이기도 하면서 서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면서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 친구들의 주요 산업이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까지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역을 통한 바로 상공업이 열심히 발달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스파르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테네는 무역을 통한
바다를 통한 무역을 통한 상공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군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그리고 농업이 발달한 스파르타에서는 자연스럽게 육군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경제적 산업부터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테네부터 보자면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물 3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글자만 먼저 따서 솔, 그 다음에 클, 그 다음에 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 클, 페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친구들인데요. 바로 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 론이고요. 그 다음에 클은 바로 클, 레, 이, 스, 페, 네, 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는 바로 페, 리, 클, 레, 스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봐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 친구들의 키워드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솔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과서 227페이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교과서 227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 솔론은 바로 금권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금권 정치인데요. 사실 교과서에 이 금권 정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권 정치가 바로 뭐냐면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바로 금권 정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편, 추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테네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6,000표 이상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10년 동안 추방을 하느냐? 10년 동안 추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추방된 사람의 세력이 약해질 때쯤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독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든 요 도편 추방제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직접 민주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당제라든가 이 수당제가 바로 뭐냐면 돈 없는 아테네 시민들이 높은 그 직책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의 활동비 아니면 월급택으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수당제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추첨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순서가 살짝 바뀌었는데 먼저 추첨제를 하고 수당제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를 뽑는 것을 추첨식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추첨제로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시대 때는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모든 시민들이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정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어때요? 바로 민주
민주정에 가깝다. 민주정인데 요거를 조금만 더 심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필 제한적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아테네에서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만 가능하고 나머지 여성, 노예, 외국인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바로 제한적 민주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로 넘어가 봅시다. 아테네에서 우리가 좀 많은 힘을 뺐는데요. 그래도 스파르타는 조금 적습니다. 한번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2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27페이지 보면 여기 좀 넘겨볼까요? 네, 여기 좀 넘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인데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스파르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왕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견제를 해주는 세력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파르타에서도 시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학원이나 어떤 체육관 같은 홍보물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스파르타식 교육, 스파르타식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군인이 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파르타인들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5살이나 6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20살 때까지 병영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게 남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여성에게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래서 이 시민들보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스파르타인들이 정복을 해서 적어볼까요? 스파르타인이 정복한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 뭘로 만들었냐면 스파르타인이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싹 다 뭘로 만들었냐면 거진 다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군인보다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반란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더욱더 혹독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강력한 군사 통치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민주정의 요소도 있지만 강력한 군사 통치가 아주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도 해요. 바로 군사적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바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존재를 해. 시민들, 그러니까 평등자라고 불리는 시민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들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냐면 군사라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민주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의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이 삼국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봐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라던가 그리고 또 폴리스의 구성 요소 폴리스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크로폴리스, 아모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고기와 고전기를 넘어가는 요 순간이 있는데요. 요 상고기와 고전기를 넘어가는 요 국면을 딱 바꿔주는 순간이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전쟁을 한번 하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 싸웠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리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쳐들어와가지고 여러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19살이 넘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 영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한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지배하고 싶었지만 지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그리스가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스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기에서 이 전쟁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뭔가 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상국이 바로 폴리스가 성립했던 시기에는 여러 개의 폴리스가 생겨나던 시기야. 바로 도시국가가 생겨나던 시기인데요. 폴리스가 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 그게 바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여러 폴리스들의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올림피아 제정을 통해서 동족의식을 다졌어. 그리고 그 옆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아테네의 정치와 스파르타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폴리스의 성립 시기와 그리고 요 고전기 바로 상고기와 고전기를 나누는 커다란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를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난 그 후부터를 우리는 바로 고전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좀 더 내려보자면 바로 아테네의 제국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테네의 제국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제국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도시국가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아테네가 도시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영토국가화. 영토국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아테네가 커졌다라는 건데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아테네가 동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벨로스 동맹이요. 이걸 옆으로 가서 이제 계속 쭉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뭡니까?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 전쟁 이후 바로
아테네는 뭘 만듭니까? 아테네는 바로 델로스 동맹을 만듭니다. 자, 이 아테네는 막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뭘 받냐면 돈을 막 받아.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페리클레스 때 얘기했던 여러분들 앞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페리클레스 때 이야기했던 그 수당제라던가 추천제에 그 돈들을 다 썼던 거야. 그리고 그 남은 돈들은 또 어떤 걸 만드냐면 또 이러한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을 하나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교과서 228페이지에 나오는데 교과서 228페이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이게 바로 델로스 동맹 금고,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에 있던 돈으로 만든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형성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맹국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테네가 제국화했다. 제국화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폴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결국에 누구까지 불만을 갖게 되냐면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막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형성을 해놓았던 스파르타와 이제 이 친구들은 대립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파르타는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바로 무슨 동맹을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새롭게 모으는데요. 동맹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되면서 누구랑 대립을 하기 시작한다고? 여러 폴리스들, 약한 폴리스들은 아테네 제국화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만 깨갱할 수밖에 없어. 아테네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와 맞서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는 사건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겠죠. 쉽게 말하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과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한판 붙는 사건인데요. 좀 써볼까요? 밑에 그냥 자, 델로스 동맹입니다. 자,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 바로 앞에서 썼죠.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자, 이 두 동맹이 한판 붙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자, 이 전쟁 결국에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전쟁 이름을 딱 보면 아시다시피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는 바로 이 친구죠. 스파르타. 이 친구가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파르타가 딱 승리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테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아테네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바로 스파르타가 뭘 하게 될까요? 그리스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스파르타에게는 꽃길만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도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여러 사건이 일말요
알았지? 다시 한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해상 동맹이 만들어져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테베와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후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주도하고 나서 이후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파르타는 어떠한 상황에 놓입니까? 열심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랑 미친 듯이 싸웠단 말이에요. 열심히 싸워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 그리스 세계를 얻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후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르타 또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온 그리스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전체가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제가 적어놨던 이 고전기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주도했지만 이후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게 되고 북방에 있던 적어보도록 하죠.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세계가 복속됩니다. 쉽게 말해서 복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멸망, 망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볼까요? 마케도니아의 공격, 요게 어떠한 전투가 한 번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그리스 세계가 패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 세계 전체가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했다, 복속당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